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41장 사실 검증을 중시하는 헨리 카우프만 솔로몬사의 성장기를 무대 뒤에서 받쳐준 이론가는 경제학자로 유명한 헨리 카우프만이었다. 콜롬비아 대학 졸업 후 민간은행, 뉴욕 연방은행을 거쳐 1962년 솔로몬에 입사하여 수석 경영자, 부회장까지 승진을 했지만 쿠트프 로인트의 사고에 동의하지 않아 87년 퇴직했다. 그는 사실에 입각하여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 뒤에 있는 사상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신중하게 발언하는 타입의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카우프만은 1927년 독일에서 태어나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이 대두한 37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강타한 인플레였다. 제1차 세계대전 전인 1914년엔 1달러가 4.2 마르크였는데 전후인 20년 7월엔 39.5 마르크, 23년 7월엔 35만 3,412 마르크로 독일 마르크의 화폐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떨어졌다. 이 인플레는 그의 가족 자산을 단번에 없애버렸고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 계급의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했다. 또한 중산 계급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희생물로 삼았다. 이 체험이 경제정책은 인플레 없는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 배경이 되었다. 경제정책은 인플레 없는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카우프만은 민간은행 융자 부분에 근무하고 있을 때 서류나 데이터 뒤에 있는 사실, 직시의 중요성을 배웠다. 여러 재무표가 반드시 기업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류나 데이터 뒤에 있는 사실, 직시의 중요성. 재무제표가 반드시 기업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장에 가지 않는 동안은 융자 신청 서류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치밀한 데이터 분석에서 현대의 기업 경영자, 국가 경영자, 금융기관 경영자의 자세를 완곡하면서도 예리하게 비판했다. 카우프만은 1980년대 중반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 기업 경영자는 자신들의 보수나 퇴직금만 생각하고 주주 자본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나 기업이나 안일한 채권 발행에 의존하여 과대한 부채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채무를 단기 차입으로 바꾸고 자기 자본의 유동성이 건전한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질 낮은 증권을 구입하여 위장 자본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금융기관은 기업가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안 그러면 도산을 불러 사회와 경제를 혼란시키고 민주주의를 그르치게 된다. 카우프만의 이런 신중론은 채권 매매로 급성장을 지향하던 사람들의 의견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분석하는
철저한 객관주의는 오히려 투철한 현실주의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카우프만은 구약 성서의 예언자 이사야나 엘리야처럼 나라를 염려하고 국민을 가엾이 여기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경세가의 느낌을 준다. 쿠트프 로인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래 속에서 상황 판단이 뛰어났지만 카우프만은 장기 데이터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읽으려 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솔로몬사에 입사 권유를 했던 선배 지드니 호마와 방법을 같이 했다. 호마는 기원전 2000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금리 데이터를 다룬 금리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런 영향도 있을 테지만 사물의 원인을 사건 직전의 과거의 영향에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시적인 시점에서 생각하라고 권했다. 사물의 원인을 사건 직전의 과거의 영향에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시적인 시점에서 생각하라. 1929년 대폭락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공룡의 전성기인 옛날 시대라면 공룡에게 최고의 등급을 매기고 연약한 포유류는 최하위의 평가밖에 받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중요시되고 있지 않은 것 혹은 실현되지 않은 것의 방향에서 사물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요시되고 있지 않은 것 혹은 실현되지 않은 것의 방향에서 사물을 재평가해야 한다. 그는 지구 전체에서의 생산과 부의 확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그가 자각했든 아니었든 예수 그리스도, 막스, 슌페터 등에 흐르는 유대인 특유의 휴머니즘이 느껴진다. 사회파인 펠릭스 로하틴, 카우프만을 금융 책임성과 논리성을 말하는 예언자라고 칭송한다면 금융의 복음을 실천한 사도는 펠릭스 로하틴이다. 그는 뉴욕시가 파산하기 시작한 1975년 뉴욕을 구한 남자로 유명해졌다. 1974년 무렵부터 뉴욕시의 재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75년이 되자 파산 직전의 위기 상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 당국은 세금을 최대한으로 올렸다. 번 시장은 시민이나 기업의 반감을 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논설 주간 로버트 바트리는 뉴욕시가 파산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논설까지 올렸다. 그때 시의 재정 재건을 위해 자원봉사로 등장한 사람이 로하틴이었다. 그는 1960년부터 71년 월가를 덮친 증권위기 때 뉴욕 증권거래 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여 냉정한 두뇌로 침착하게 진두지휘했던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주지사 자문회의의 한 멤버 입장에서 MAC라는 뉴욕시 재정지원 공고 설립을 제안하고 MAC가 발행하는 비과세 지방채를 판 대금으로 시의 재정을 재건하도록 했다. 파트너가 된 라잘 프렐사는 견실하게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뉴욕시 지원채를 발행한다는 말을 듣게 된 다른 증권회사도
발매에 협력해 주었다. 로하틴의 예지로 뉴욕시는 구사 일생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 해 3월 뉴욕 주지사 케어리는 그의 공적에 감사하며 불독 장식품을 보냈다. 장식품에 걸린 목걸이엔 Meeting All Crisis, MAC, 즉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일어섰다 라고 새겨져 있었다. 비즈니스 세계는 냉철하다. 뉴욕시가 파산하여 살기 어려워지면 환경이 좋은 교외로 이사를 하면 그뿐 시민에게 매력을 잃은 도시는 비록 뉴욕이라고 해도 버림을 받는다. 그러나 로하티는 뉴욕의 현 상황을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로하티는 말했다. 나는 난민이었습니다. 난민인 나를 받아들여 인생 설계를 할 기회를 준 뉴욕시에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겁니다. 로하틴은 1928년 빈의 명문인 로하틴 은행 창립자의 손자로 태어났다. 1934년 나치스의 위협이 더해갈 때 할아버지는 가족을 프랑스에 피난시켰고 거기서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 1942년 나치스의 프랑스 점령 아래서 어머니와 계부에게 이끌려 스페인, 카사블랑카, 리우데 자네이루를 거쳐 미국으로 도망친 것이다. 뉴욕에 도착한 그는 빈손으로 다시 시작했다. 무일푼인 난민, 파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생활 설계를 할 수 있게 해준 뉴욕시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로하틴을 움직였다. 로하틴은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이미 반세기 이상이나 된 일이지만 나는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피레네 산맥을 넘어 히틀러로부터 탈출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기 전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치약 튜브 밑을 펼치고 남은 금화를 숨겼습니다.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는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금화는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닥이 나버렸다. 돈을 의지해 망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 이후 그는 영원한 불안,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원한 불안,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고 있으면 10년 뒤, 20년 뒤엔 돈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금융상품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줏대 없이 놀아나는 것을 경고했다. 사람들은 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투자로 착각하고 있다. 사람들은 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투자로 착각하고 있다. 월가에서 자신이 성공한 것에 대해 로하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들베리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내가 투자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지적 작업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냉철하고 논리성이 풍부한 두뇌가 개인이나 조직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휴머니즘에 가득 찬 애정이 사회를 구한다는 것이 로하틴의 삶의 방식이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외다리 닭. 랍비 햇셀이 6살 때의 일이다. 어느 금요일 저녁 식탁 위에 통닭을 보았다. 그는 통닭의 다리 하나를 뜯어서 맛있게 먹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아버지는 통닭의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아들에게 물었다. 왜 다리 하나가 없지? 아들이 대답했다. 다리가 하나뿐인 닭이었나 봐요.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회당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아들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닭을 보았다.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닭들이 다리 한쪽을 따뜻한 날개 밑에 감추고 외다리로 서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말했다. 아빠, 저것 좀 보세요. 다리가 하나뿐인 닭이 있잖아요. 자세히 살펴보아라. 저 닭은 곧 다른 쪽 다리를 내려놓을 것이다. 근데 아빠, 금요일 오후에는 왜 날개 밑을 살피시지 않았나요?